1945년 4월, 유럽의 봄은 언제나 부활의 계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해 독일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꽃향기가 아니었습니다. 젖은 흙냄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타버린 살의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공포의 냄새였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정신이 결코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무언가의 냄새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책이 완전히 기록하지 못한 어느 봄날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승리의 이면에 숨겨진 피로 물든 정의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처음부터 살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하이오의 옥수수밭에서 자란 소년들이었고 요크셔의 탄광촌에서 일하던 청년들이었으며 결혼을 약속한 연인을 뒤로하고 배에 오른 20대 초반의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전쟁이란 무엇인지 그들은 나름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총소리, 전우의 죽음, 참호의 진흙, 그것이 전쟁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45년 봄, 연합군이 독일 본토로 진격하면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무언가와 마주하게 됩니다. 나치 친위대가 운영한 수용소 네트워크, 전쟁 기간 동안 유럽 전역에 세워진 1000개 이상의 수용소, 그 안에서 자행된 것은 단순한 구금이 아니었습니다. 600만 명의 유대인, 200만 명의 소련군 포로, 수십만 명의 폴란드인과 집시와 장애인, 그리고 동성애자. 나치는 이것을 최종 해결이란 끔찍한 코드네임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이것을 홀로코스트라 기록합니다. 그리고 1945년 봄, 연합군 병사들은 그 현장을 직접 마주하게 됩니다. 준비도 경고도 그 어떠한 심리적 방패도 없이 말이죠. (1945년 4월 29일) 새벽, 미국 45 보병사단 157연대 3대대. 그들의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다하우 수용소를 해방시키는 것이었죠. 독일 미넨 북서쪽 16km. 1933년 히틀러가 집권한 해에 세워진 최초의 나치 강제 수용소. 12년간 운영된 이곳을 거쳐간 수용자는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수용소 정문에 도달하기도 전에 병사들은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철로 인입선 위에 멈춰선 화물열차. 40량이 넘는 수량. 처음에는 그냥 멈춰선 기차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갈수록 지독한 악취가 났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맡아본 악취였죠. 이윽고 화물차 문을 연 병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구토하는 병사도 있었고 그냥 서서 울기만 하는 병사도 있었죠. 2000구가 넘는 시신. 전투에서 전사한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림과 갈증, 질식으로 죽은 민간인들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이들이 화물차 안에 장작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전선에서 3년을 싸운 베테랑 윌리엄 월시 중위. 그는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운 군인이었습니다. 죽음을 보는 법, 감정을 차단하는 법, 앞으로 나아가는 법. 그러나 화물차 사이에서 발견한 것은 밖으로 늘어진 해골 같은 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모든 훈련을 무너뜨렸습니다. 월시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장교가 아니었다. 나는 그냥 인간이었다. 그리고 인간은 이것을 볼 수 없다. 라고 말이죠. 수용소 안으로 진입한 미군 병사들. 그들은 거기서 또 다른 광경을 마주합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해골들이었죠. 그곳에 갇혀있던 수용자들 말입니다. 성인 남성의 몸무게가 30kg도 되지 않았습니다. 발진티푸스, 결핵, 이질이 수용소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막사 문을 열면 안에서 시체 더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였습니다. SS 경비원들, 단정하게 달인 검은 군복, 해골 문양의 토텐코프 휘장, 두 손을 높이 들고 일부는 심지어 미소를 지으며 우리는 항복한다. 우리는 전쟁 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월시 중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방금 2000구의 시신이 쌓인 화물차를 보았습니다. 수십 명의 살아있는 해골들이 당신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막사 안에는 아직 온기가 남은 시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눈앞에 이 모든 것을 만든 사람들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월시 중위는 선택했습니다. 그는 경비원 일부를 석탄 보관소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벽돌 담장 앞에 세웠죠.
수년간 사람들을 채찍질하고 굶기고 가스실로 보내던 자들이 이제 벽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없었습니다. 변호인도 없었습니다. 적십자 위원도 없었습니다. 곧이어 브라우닝 M1919 기관총의 방아쇠가 당겨졌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다하오 학살이라 부르는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용소의 다른 구역에서는 잭 부시에드 중위가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체로키족 혈통을 가진 미국 원주민 출신 장교였죠. 부족의 역사 속에서 강제 이주와 학살을 경험한 민족의 후손. 어쩌면 그렇기에 그는 타인의 고통에 남달리 예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시에드는 평온하고 냉철한 지휘관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전쟁터에서 가장 필요한 종류의 사람. 그러나 가스실 문을 열었을 때, 화장시설의 재를 보았을 때 그 냉철한 장교는 무너졌습니다. 벽에는 사람의 손톱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스를 피하려 문을 긁어댄 흔적이었죠. 어른의 손톱 자국 아래 아이의 손톱 자국이 있었습니다. 부시에드는 약 340명의 SS 경비원들을 개활지에 집결시켰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렸죠. 그 340명 중 살아서 그날을 넘긴 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 행위가 옳은 것이었는지 우리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손톱 자국을 보지 않은 우리가 그것을 본 그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가?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오랫동안 침묵해야 합니다. 미군이 수용소에 진입했을 때 아직 서 있을 수 있는 수용자들이 있었습니다. 30kg의 몸, 3년간의 굶주림, 가족을 모두 잃은 눈. 그들은 경비원들이 도망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병사들은 수용자들에게 총검과 야전삽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이제 이건 너희 거야. 무게 30kg의 손이 SS 경비원의 목을 조였습니다. 다하오에서 3년을 보낸 폴란드인 수용자는 특히 잔인했던 카포를 찾아냈습니다. 카포, 수용자 중에서 선발되어 다른 수용자들을 감시하고 학대했던 자들.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의 배신이 SS보다 더 뼈아팠습니다. 같은 처지의 수용자였기에 말이죠. 어쨌든 그 폴란드인 수용자는 삽으로 카포의 얼굴을 내리쳤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때까지 말이죠. 그 옆에서 미군 병사들은 담배를 피우며 그저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죠.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요? 야만이라고요? 아니면 3년간 억눌린 인간으로서의 최후의 외침이라고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다만 그 삽을 들기 전에 그 사람이 무엇을 보았는지를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5년 4월 15일 영국 제2군이 베르겐 벨젠 수용소에 진입했습니다. 1만 3천 구에 매장되지 않은 시신, 악취는 수 킬로미터 밖에서도 맡을 수 있었습니다. 이 수용소에는 특별히 악명 높은 여성 경비원이 있었습니다. 이르마 그레제, 당시 불과 22살, 아우슈비츠의 하이에나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여성 경비원. 수용자들을 채찍으로 때리고 굶기고 개인적인 쾌락을 위해 고문했다고 전해지는 인물. 영국군 군의관 글린 휴즈 중령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SS 경비원 전원 남성 여성 불문하고 모두 한 곳에 모아라. 시신을 매장 구덩이까지 맨손으로 운반시켜라. 장갑은 절대 사용할 수 없다. 도구도 절대 사용할 수 없다. 부패한 살을 직접 손으로 만지게 하라. 그들이 쉬려고 하면 즉각 소총개머리판이 날아들었습니다. 한 여성 경비원이 악취 때문에 숨을 쉴 수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영국 병사는 그녀를 시신이 가득 찬 구덩이 안으로 더 깊게 밀어넣었습니다. 더러운 것들, 넌 거기서 해. 역사는 이번에도 또 하나의 아이러니를 기록했습니다. 시체 구덩이 속에서, 그것도 맨손으로 매장 작업을 한 SS 경비원들 중 많은 이들이 며칠 후 사망했던 것입니다. 발진 티푸스, 부패한 시신과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 때문이었죠. 그들이 수용자들에게 퍼뜨린 바로 그 병이 이제 그들 자신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영국 병사들은 이 소식을 환호와 경멸, 승리감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1945년 4월 13일 연합군이 도착하기 며칠 전의 일입니다. 독일 가르델레겐 마을 인근 SS 경비원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연합군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수용자들은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그냥 도망치느냐 증거를 없앨 것이냐였습니다. 이때 친위대 총수 하이니 힘너의 명령이 내려왔죠. 수감자 전원을 처리하라. 1016명의 수용자 SS 경비원들은 이들 모두를 나무 헛간 안으로 밀어넣고 밖에서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뜨거운 불을 피해 문 아래로 기어 나오려는 이들은 기관총으로 사살되었습니다. 미군 제102 보병사단이 도착한 것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헛간은 아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불에 탄 시신들이 벽에 기대어 쌓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뜨거운 불을 피해 구석으로 몰려들었던 흔적이었죠. 조지 린치 대령은 주변에서 붙잡힌 SS 경비원들을 모두 연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악마 같은 놈들, 똑바로 봐라. 지금 너희들이 한 짓을. 이후 많은 SS 경비원들이 인근 숲으로 끌려갔습니다. 잠시 후 요란한 기관총 소리와 끔찍한 비명소리.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SS 경비병 도주시도 중 사살이라고 말이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조지 패튼, 제2차 세계대전 미군 최고의 전술가 중 한 명. 피와 배짱의 사나이. 1945년 4월 12일 패튼은 오어드루프 수용소를 방문합니다. 이곳은 부엔발트 수용소의 분수용소였죠. 전장에서 전사한 병사들을 수도 없이 모아온 패튼이 오어드루프에서는 막사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악취 때문이었죠. 심지어 밖에 나와 구토까지 했습니다. 그가 이런 끔찍한 상황을 연합군 최고사령관 아이젠하워에게 보고하자 아이젠하워는 즉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근 마을 주민 전원을 수용소로 끌고 오라. 그리고 보게 하라. 만지게 하라. 또 냄새를 맡게 하라. 주민들이 몰랐다고 항변하자 아이젠하워는 그들을 시신더미 앞에서 어두워질 때까지 세워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패튼은 보고를 받습니다. 앞서 말했던 다하우에서 월시 중위와 부시에드 중위가 포로들을 처형했다는 것을 말이죠. 군사법상 두 장교는 군사법원 회부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패튼은 조사 판사의 보고서를 집어들고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그 보고서를 찢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살인자가 아니다. 혈기 있는 남자라면 누구나 했을 일을 한 병사들이다. 그 판사놈, 책상머리에서 펜이나 끄적이는 그런 판사놈조차도 저 흉악한 독일놈들이 저지른 짓을 보면 그 자식도 독일놈들 머리통을 날려버렸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 한마디가 이후 수십 년간의 침묵을 만들었습니다. 최고위장성이 사실상 처형을 승인한 것이었으니까요. 오스트리아 무트하우젠 수용소. 이곳에는 죽음의 계단이 있었습니다. 채석장으로 내려가는 186개의 계단. 수용자들은 매일 이 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 20에서 40kg의 돌 석재를 등에 지고 굶주린 몸으로 SS 경비원들의 채찍을 맞으며 한 명이 쓰러지면 뒤에 오던 자들이 함께 굴러떨어졌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설계된 것이었죠. SS 경비원들이 직접 수용자들을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우산비행대라고 불렀죠. 그 절벽에서 떨어져 죽은 수용자들을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죽은 자들에 대한 모욕, 그리고 살인이라는 끔찍한 폭력을 희화화시킨 것이었습니다. 1945년 5월 5일 미국군 제11기갑 사단이 수용소를 접수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끔찍한 짓을 자행한 SS 경비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라. 그리고 차이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SS 경비원들이 정상에 도달할 때마다 수용자 한 명이 SS 경비원을 낭떠러지 아래로 밀어버릴 권리를 가지게 했던 것입니다. 병사들은 아래에서 지켜보며 수용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동안 아무도 개입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서줬습니다. 이것을 정의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복수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 경계선이 어디인지 그 186개의 끔찍한 계단 앞에서 우리는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덜 알려진 그러나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미군 중에는 유대계 미국인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약 55만 명.
나치를 피해 유럽에 서이민으로 온 가족을 둔 사람들. 아직 그 나라에 친척이 남아있는 사람들. 버니 번스타인 하사. 그가 무트하우젠 수용소의 분수용소 구스키르헨에 들어섰을 때 발진 티푸스로 죽어가는 헝가리계 유대인들과 마주쳤습니다. 그중 한 노인이 손을 내밀었죠. 너무 야위어서 손등에 뼈가 그대로 보였습니다. 그 손이 번스타인의 군복 소매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디시어로 말했습니다. 유대인이요. 번스타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이해했습니다. 이 손이 잡고 있는 것이 단순히 미군 군복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을 말이죠. 잠시 후 한 SS 장교가 걸어왔습니다. 손을 들고 번스타인에게 이디시어로 항복의사를 밝혔습니다. 자신도 이디시어를 배웠다고, 자신은 선한 독일인이라고. 번스타인은 이디시어로 그에게 답했습니다. 네 놈은 장교가 아니다. 네 놈은 그냥 아직 걷고 있는 재일 뿐이다. 번스타인은 수용자들에게 독일 군무기를 건네주고 분대원들에게는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돼버린 독일군 장교를 수용자들에게 넘겨주고 말이죠. 그 독일군 장교는 번스타인이 떠나자 복수에 찬 수용자들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었습니다. 번스타인은 훗날 회고했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다시 이치에 맞다고 느낀 유일한 순간이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후 역사는 이상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은 침묵.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첫째, 법적인 문제였습니다. 제네바 협약, 전쟁 포로에 관한 국제법. 이 법에 따르면 무장해제된 포로를 처형하는 것은 명백한 전쟁 범죄였습니다. 연합군이었어도 미군이었어도 영국군이었어도 말이죠. 법 앞에서는 동일했으니까요. 패튼 장군이 보고서를 찢은 것은 그 때문이었습니다. 아이젠하워가 눈을 감은 것도 그 때문이었죠. 보고서나 기록이 없으면 범죄도 없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둘째, 전후 질서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독일은 반드시 재건되어야 했습니다. 냉전이 시작되었고 소련이라는 새로운 위협이 있었기에 소련과 최전방에서 대치하게 될 서독은 나토의 파트너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과거의 상처를 공개적으로 들추는 것. 그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마도 가장 인간적인 이유겠죠. 그것은 바로 병사들 자신의 침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들은 이 이야기를 가족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어머니에게, 아이들에게 나는 그날 포로를 쏘았다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수치심이 아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어서였습니다. 그 끔찍함을 보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침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 침묵을 무덤까지 가져갔습니다. 수십 년의 침묵 끝에 한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워드 비치너 박사. 그는 다하우 수용소 해방 당시 제157연대 소속 군의관이었습니다. 1986년 그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다하우, 시간의 시험. 그 책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지금껏 있었던 공식 기록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말이죠. 처형된 SS 대원의 수는 공식 발표의 몇 배 이상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다하우 소용소에서만 몇 시간 만에 500명 이상의 SS 대원이 사살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그 장면이 아마도 이 이야기의 핵심일 것입니다. 가스실을 본 직후 한 18살쯤 돼 보이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온순한 아이. 그 병사가 항복한 SS 경비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주 차분하게 말이죠. 그리고는 그 SS 경비원의 사타구니에 총을 쐈습니다. 그런데 그 경비원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동안 이 어린 병사가 그 옆에 앉아 전투식량을 꺼내 먹더군요. 그 아이는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먹었습니다. 비치너 박사는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웠다. 그것은 증오가 아니었다. 그것은 완전한 무감각이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경계를 완전히 넘어선 완벽한 무감각의 순간이었다. 그리고 덧붙였죠. 나는 지금도 그 아이를 탓할 수 없다. 그가 무엇을 보았는지를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병사들의 행위에 공감합니다. 법적으로는 명백한 전쟁 범죄였던 그 행위에 말이죠. 왜일까요?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은 특별한 괴물이 저지르는 것이 아니다. 평범한 인간이 생각하지 않을 때 저지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 또한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영웅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인간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행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도덕적 이탈이라고 합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 인간의 도덕 판단 체계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현상. 홀로코스트 연구자들은 또 다른 개념을 제시합니다. 타인의 극단적 고통을 목격함으로써 자신의 정신에 가해지는 물리적 상해, 즉 2차 외상을 말합니다. 그 병사들이 수용소에서 본 것은 단순한 충격적인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뇌와 정신을 실제로 바꾸어 놓은 것이었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전후에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악몽, 분노 조절장애, 알코올 중독. 당시에는 PTSD,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공감하는 것은 그 행위를 정당화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공감하는 것은 그걸 겪은 인간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 중 누가 그 끔찍한 장면들을 보고서도 제네바 협약 규정집을 꺼내들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1945년 봄, 유럽에서 전쟁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항복했습니다. 히틀러는 죽었습니다. 수용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서 역사는 두 가지를 동시에 목격했습니다. 하나는 인류의 가장 어두운 면, 산업화된 죽음, 관료화된 학살, 합리화된 악. 또 하나는 그것과 정확히 같은 크기의 어떤 것,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딘 병사들의 분노. 법을 넘어선 그러나 인간의 한계 안에 있는 행위들. 제157연대 찰스 스팍스 대령은 훗날 회고했습니다. 처형을 막으려 하자 한 이등병이 그 으름과 눈물이 뒤범벅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대령님, 부탁입니다. 저에게 그들을 인간으로 보라고 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렇게 하면 저는 평생 잠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전쟁의 진실입니다. 영웅적인 것과 끔찍한 것이 같은 인간 안에 존재한다는 것 말이죠. 정의와 복수가 같은 손 안에 있습니다. 사랑과 증오가 같은 눈물 안에 섞여 있습니다. 수용소 해방의 날, 자유는 미소와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자유는 연기를 내뿜는 총구와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그 총구를 쥔 손은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에서 태어난 증오로 떨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나치의 절멸수용소 즉결 처형 사건은 이후 수십 년간 기밀로 분류되었습니다. 1989년 미국 정부는 관련 문서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기록은 아직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600만 명의 유대인이 희생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민간인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수만 명의 젊은 병사들이 보이지 않는 상처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이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품고 살았을 그들의 고통과 기억들을 공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치의 절멸수용소에서 희생당한 분들에게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